안녕하세요. 박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비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정말 사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라면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피해 금액을 최대한 갚으셔야겠지요. 이 영상은 정말 억울하신 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7가지 비법을 변호사업계에서 사용하는 7가지 격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고소인이 왜 피고소인인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왜 나를 고소하였는지, 어떤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고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마치 적의 작전 계획을 사전에 미리 알고 싸움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소장을 꼭 입수하셔서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절대 고소장을 확인하기 전 경찰이나 검사와 함부로 대화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형태가 전화이던 직접 경찰관서에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던 최소한 피고소인인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일단 확인 후 경찰이나 검찰과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바로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여러분, 침묵도 말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침묵은 나는 수사관이 내게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하지요. 이 진술거부권은 매우 강력한 피의자의 무기입니다. 피고소인인 당신이 이 무기를 포기하고 수사관에게 말을 하는 경우는 오직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때뿐인데요. 그것은 당신이 반박하지 않아도 당신의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보통 고소를 당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피고소인인 당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고소인인 당신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소인인 당신을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피고소인인 당신을 기소하여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이 지는 것이지 피고소인인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일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패가 당신을 기소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굳이 당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당신은 왜 적극적으로 당신의 결백을 밝혀야 할까요? 그것은 법과 실무의 괴리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인 당신이 특별히 불이익을 입는다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경찰 혹은 검사는 피고소인인 당신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고 당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을 고소한 고소인이 당신을 기소할 만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당신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결백을 해명하여야 합니다. 단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매우 아껴서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혀는 만 가지 악의 근본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신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표상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고의입니다. 고의란 쉽게 말하여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의도하려는 생각, 의도, 동기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죠. 그런데 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그렇게 하였다면 죄명이 어떻게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살인으로 변합니다. 같은 결과인데 왜 다른 죄명이 되나요? 그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행동이 고의인가 과실인가에 따라 형법상 그 위법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람을 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지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친 것이라고 하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 앞에서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이해하셨나요? 저 운전자의 말 한마디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 반드시 적을 정탐하라.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으므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인 당신이 무혐의를 받으려면 고소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인 당신이 무혐의를 받으려면 고소인이 제출한 사기의 구성요건 사실과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박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인정되려면 4가지의 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인데요. 첫째, 피고소인인 당신이 고소인을 속여야 합니다. 이것을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둘째, 피고소인인 당신이 위 기망행위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이득을 취득합니다. 이를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셋째,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이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인 당신이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 4가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인 당신이 위 4가지 요건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시한 여러 증거를 피고소인인 당신에게 제시하면서 위 4가지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실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읽어본다고 하여 무조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려 모두 자백이라도 했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지요. 그러므로 이런 점을 대비해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 피고소인인 당신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수사기관은 루비콘강을 건넜는가?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2가지 사실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지만 어쩌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루비콘강을 건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루비콘강은 시저가 로마로 돌아오기 직전 군대를 해산시켜야 하는 마지막 지점인데 시저는 결국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지요. 흔히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 있어 루비콘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찰 혹은 검찰이 당신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지었다고 보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일단 내심 혐의를 결정하였다면 당신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당신의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이것을 돌이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형사소송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당신을 기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여겨진다면 피고소인인 당신은 다음 절차를 위해 당신의 패를 감추어두는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당신이 유죄라고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매우 중요한 패를 내보이게 되면 아마도 수사기관은 당신의 패를 뒤집기 위해 혈안이 되어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7. 목에서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라. 이 말은 수사기관도 사람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수사기관 앞에서 결코 고압적이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에 만일 당신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마음먹는다면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중립적 입장에서 고소인 편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신이 결코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없이 비굴한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은 당신이 범죄를 저질러 그렇게 행동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용기 있게 하되 결코 목에 힘을 주고 건방지거나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고소인인 당신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해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7가지 격언에 빗대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피고소인인 당신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10년 근무하였고 그 외 대형 로펌의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사건을 변호하다 보니 고소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걸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수사 과정 중 일부분의 경우만 도와드리고 적절한 방향만 알려드려도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전부 지불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즉 나홀로 소송 혹은 형사 본인 소송을 해도 적절한 경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려 합니다. 만일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우리의 기쁨입니다.